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일단 중요하기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은 바로 4.19 혁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4.19 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정권이 바로 장명 정권이 등장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이 장명 정권은 국민들의 염원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원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바로 이들은 이때 당시에 실질적인 그런 개혁 정책을 제대로 다 시행은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국가가 굉장히 혼란한 그 틈에서 이때 당시에 글쎄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정권이 너무나도 혼돈에 빠져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 개혁 정책을 위한 준비,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 같은 것을 해나가긴 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혼란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에 박정희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국이 굉장히 불안전하게 운영이 되게 되자 육군의 장성 출신이었던 이때 당시 박정희가 군대에 대한 감시가 약간 좀 소홀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자기의 인맥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박정희 중심으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장면 정부는 끝끝내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2공화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의 시대로 들어오게 됐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먼저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5.16 군사정변. 자,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박정희는 대통령이었었던 윤보선과 그 다음에 장면 총리에게 이 군사정변을 추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을 내쫓고 자기가 확실하게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군사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미국에게까지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을 하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반공을 일단 앞장 세웁니다. 반공을 앞장 세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공을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측면도 있고, 군대다 보니까 북한하고 또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이때 당시에 이들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까지 존재했었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그런 깡패들을 한꺼번에 소탕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승만 정권부터 있었던 이 정치 깡패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사회를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는 구해놓게 됩니다. 구해놓고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헌법을 개정해요.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다시피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원래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종의 양원제의 그런 국회의 모습을 띄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는 없애버립니다. 국회를 단원제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군사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군정이 국민들과 미국에게 바로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은 바로 뭐냐? 우리 군인은 바로 국가가 너무 혼돈에 빠져 있으니까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를 혼돈에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혼돈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속했었던 그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박정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시민단체들과 각종 이제 여러 이제 민주화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이 얘기했었던 약속했던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권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박정희에게 당장 이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박정희는 어쩔 수 없이 정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군사정부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언한 다음에 얼마 후에 갑자기 박정희의 부하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이때 당시에 시위를 해요. 그래서 군사정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힘을 얻었었던 박정희는 군사정부를 몇 년 동안 더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것은 정말 안 된 짓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박정희는 여기에 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정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서 군사정부를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군사정부를 끝내겠다고 딱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박정희는 바로 군대에서 전역을 합니다. 군대를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고 자기가 만들었었던 모든 그동안의 기반들을 다 이용해가지고서 이른바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정권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 박정희는 이미 군대에서 나와서 하나의 정당에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박정희가 나름대로는 국가를 좀 정도를 되게 잘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냈던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민주화 투사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긴 했었지만은 여기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박정희는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이쪽에서부터 헌법을 고쳤잖아요. 몇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이 바뀌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었던 바로 정권을 일컬어서 이제 공화국의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정권이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제3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제3공화국이 완성이 됐는데 박정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박정희는 민주화 이쪽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었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민주화와 더불어서 공통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경제였는데 바로 이 경제라고 하는 파트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딱 선언하면서 이미 장면 정권 때부터 만들었었던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정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딱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표 하나 반 쳐줍니다. 군사정부에서는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사실상 정부 이름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보면 돼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군사정부가 바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었습니다. 이걸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으니 자, 동감 1번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 동감 2번 반공과 그 다음에 경제재건을 내세워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헌법을 바꿔서 다시금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회 단원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바로 헌법을 바꿨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일어났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목표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고파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화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는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박정희는 바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의 지역은 완전 초토화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중화학공업단지 같은 것은 일제시대 때에 북한 지역에다 많이 만들어놨던 상황이었었어요. 남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일부 공장 같은 거 그런 거 있을까? 이거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공업을 발달시킵니까?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 중에서 크게 보면은 산업은 경공업하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공업은 바로 가벼울 경자입니다. 즉 주로 가벼운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 활동을 열심히 이제 추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벼운 것은 그럼 뭐가 있느냐? 주로 사람들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필품 같은 거 있었죠.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 신발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업을 되게 많이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려고 했지만 중화학공업은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예요. 무겁고 그 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그런 공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공장을 짓든가 말든가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시중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장롱 속에다가 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꽁쳐 놨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돈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서 차곡차곡 자기 집에다 은행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다 몰래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숨어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바로 이런 돈들을 시중에다가 풀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한다면 공장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박정희는 이른바 화폐개혁 같은 것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도 화폐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장롱 속에 있는 돈들은 몇 날 며칠 이후에 이것을 쓸 수 없다라고 한 딱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들을 은행에다가 밝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돈이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먼저 빨리 깨달았던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공로를 세운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공로를 세우고 싶은데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돈 나올 때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게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에요. 당시 미국은 태평양지대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 다음에 소련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중공,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미국은 물론이고 거기다 플러스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이것도 전부 다가 다 민주주의 국가라서 이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 진영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남한과 그 다음에 일본이 그때까지도 화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마침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미군은 6.25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갖고 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먼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을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아 있었던 전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향만 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수용을 해줘가지고서 그들에게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줘요. 이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의 그런 주문을 받아가지고서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던 이 뭐라고 할까 6.25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물자 같은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듭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생산해서 만들었었던 물건들은 미국이 돈 주고서 일본에게서부터 사갔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돈이 일본에 공급이 되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이때 당시에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서 일정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한국과 일본이 바로 이제는 화해해가지고서 미국과 같이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바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같이 싸움을 벌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과 화해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이런 거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과 같이 화해를 해야 됐냐 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 평화협정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것을 박정희 정권은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로 이런 반대를 무릅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자기 휘하에 해당됐었던 가장 유능한 그런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이 되는 김종필 씨를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에다가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해서 일본 쪽에서의 대표라 볼 수 있는 오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무슨 논의를 하게 됐었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는 일본에게 한 10억 달러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었던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정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것을 협상을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정확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약 한 3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이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주겠다. 준 그 돈의 명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었던 것에 대한 축하금으로 준다 이거예요. 배상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하금으로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중에 일본에게 돌려줘야 되는 차관 있죠. 이 바로 빌려주는 돈. 이 빌려주는 돈으로서 한 3억 달러, 한 6억 달러 다 합해서 한 6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면서 국내에다가는 이것이
일본에게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라고 선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공식 문서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거 배상금 표현이 되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것이 배상금 표현되지가 않아요. 또 웃긴 것은 일본은 거기에서 바로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서부터 이제 끌려가가지고서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것에 대한 돈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일본 놈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강제징용을 끌려갔었잖아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받았던 돈들 중에서 돈들을 우리나라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온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로 몇 날 며칠까지 정부에게 끌려가가지고서 일했었던 것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아가시오라고 커다란 신문지 안에 요만하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 누가 봅니까? 두 번째, 그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몰라가지고서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징용을 당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돈을 국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돈을 바로 경제개발하는 데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정말 나중에 가서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그때 당시에 국가에게서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었던 그런 강제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거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그거에 대한 임금을 줬어야 됐던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을 국가가 그 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분들에게 주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주어졌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개별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한다고 명시했던 것도 아닌데 일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미 이때 당시에 맺었었던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 해결을 했는데 뭐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받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할 말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많은 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 돈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했으니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딱 깔았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통로가 바로 그 유명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로 이 돈을 가지고서 경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볼까요? 한일 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동그라미 1번 미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와 동그라미 2번 경제개발 자금의 부족 문제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경제개발 자금 마련하고 동그라미 2번 식민 지배 사과 및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의 비슷한 시기 때에 바로 미국은 이른바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그런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트남 지역 자체가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 후에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는 과정 중에서 일본이 바로 베트남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이 베트남 지역을 장악을 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호치민의 그런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었었는데 이 세력이 이때 당시에 북부 베트남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다시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그 땅을 프랑스령으로 남쪽을 차지했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자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프랑스 정부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그런 민주주의 세력이 당시에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미국의 지지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정권이 유지가 됐었던 것이지 베트남 국민에게는 그다지 많이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베트남 지역까지 완전히 다 장악한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점차 사회주의 국가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최소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월남전,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인데 미국이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뭔가 좀 무슨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유엔군의 형태로 참전을 하려고 했는데 유엔군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이 되게 컸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바로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미군 쪽에게 많은 돈을 받고서 바로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돈을 받고서 참전했었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나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던 것은 일단은 오케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줌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군대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은 사실은 6.25 전쟁 당시 때에 사용했었던 무기예요. 그런데 벌써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2년 이상 지나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무기의 노후화가 되게 심각한데 국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바로 적국이라 볼 수 있었던 당시에 북한이 나름대로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서 군사훈련 진짜 빡시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의 무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무기가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첫 번째 미국의 베트남 파병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돈도 좀 많이 빌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받았었던 여러 가지 미국의 최신식 무기들 있잖아요. 이 무기를 들고서 베트남 군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군복무를 끝내야 되는 그 시점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돌아올 때는 미국에서부터 받았던 그 무기를 그대로 들고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바로 그 무기들의 체계들을 베트남전을 되게 많이 참전시키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많은 무기들을 사실상 갖고 왔다고 그냥 갖고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나름대로 현대화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그런 우리나라 군인들은 미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병제예요. 징병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면은 군대 간 것에 대한 대가로서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것에 비슷한 개념으로서 미군이 월급을 줬어요. 근데 이 월급의 상당수는 국가가 사실상 대신 받습니다. 대신 받고 군인들에게 이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급해주면서 대체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머지 받았던 돈들은 강제로 저축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모였었던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서 국가가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서 경제개발에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도 좀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도 나름대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서 베트남 군인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에 가가지고서 6.25 전쟁처럼 갑작스럽게 양민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참 베트남에 여러 고을들 중간중간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곳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정말 베트남 그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한국 군인들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의 비석들이 깔려있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좀 사이가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대통령이 바로 베트남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그쪽으로 갔을 때 베트남 정부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 때에 피해를 받았었던 베트남인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과거를 나름대로 청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또 한 가지 미군이 사용했었던, 왜냐하면 베트남에 정글이 많잖아요. 근데 정글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 군인들이 정글 속에서 잘 숨어가지고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근데 미군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정글에 베트남인들이 숨어 있으면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정글을 없애버리려는 전략을 펼치게 된 거예요. 즉 고엽제라고 하는 식물들을 전부 다 말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이 농약 같은 것을 공중에서 싹 다 뿌려가지고서 베트남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정글의 식물들 다 말려 죽이게 만든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머리에 있는 이 같은 것을 없애는 특효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일부러 맞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다가 비행기에서 이거 쭉 하고 뿌리니까 이런 농약을 뿌리네? 뭐지? 하면서 그냥 지나간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 몸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의 이름이 바로 고엽제예요. 그 때문에 지금도 그 고엽제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의 희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베트남 파병에서는 동감 1번 미국과의 동맹 강화, 동감 2번 군대 현대화, 동감이 3번 외화 획득의 목적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당시에 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었었죠. 밑줄 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 자, 그렇게 하면서 1960년대까지는 정말 고군분투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제 성장에 썼잖아요. 박정희 정권, 솔직히 말해서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은 맞긴 한데, 민족의 염원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민족의 염원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지, 노동력을 집중시켜야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비싸다 보니까 일본의 인건비가 점차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건비가 되게 쌌거든요. 일본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싼 인건비를 이용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경공업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좀 상황이 좀 변하게 됐었어요. 바로 동감이 7번 유신 독재 체제의 성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열정을 국민들이 좀 알아줬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물론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악했던 상황에서 투표했던 것이라서
어느 정도 부정선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걸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대통령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대통령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때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만 대통령만 해가지고서는 성이 좀 안 짠 거예요. 글쎄요. 본인만의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권력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권력을 계속해서 본인이 쥐고 싶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른바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7번의 유신독재체제의 성립에서는 바로 삼선개헌, 즉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을 할 수 있도록 3번까지는, 2번이 아니고 3번까지는 한 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을 고치는 작업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서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뭐냐? 당시에 북한이 너무 힘이 셌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나라가 아직 압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북한이 가끔 가다가 무장공비를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안보 상황이 되게 이제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같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돼야 한다라고 한 논리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빌미로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변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바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너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고 이것을 뛰어넘는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경공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이때 당시에 들여와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 일부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춰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었던 바로 그 슬로건이 뭡니까? 바로 반공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적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갑자기 수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갑자기 중국을 미국이 인정을 해주게 되자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 쪽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계열 쪽에서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반공 정책, 상대방 완벽한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보다는 민주주의의 그런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중국과 화해를 하고 있으니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냉전이 완화가 되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정권 유지의 명분이 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던 겁니다. 먼저
파이를 키워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지. 파이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적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정말 많이 받게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장의 노동자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공장 주인, 회사 주인,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의 돈을 노동자들이 열심히 벌어줘가지고서 이제 쌓아주는 형국밖에 안 됐던 거예요. 소득의 분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격차가 되게 심각하게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벌이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박정희 정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투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신예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었던 후보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씨였습니다. 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에 딱 나서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또 뽑아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들의 대통령 뽑게 되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이때 당시에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권에서 내려오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이제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생각보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약에 다음번에 또 개헌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당선될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